일단 뭐 오늘 수업 진행하기 전에 이제 지난 수업 2번 정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게 이제 6-1장인데 5장에서는 우리가 5장 끝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학습을 잘할 수 있는가, 특히 학습을 그러니까 하게 하고 못하고 하는데 여기 볼륨이 상당히 크네요. 잠깐만요. 이니셜라이제이션이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초기화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거의 90% 이상 중요한, 그러니까 초반에 딥러닝 역사에서 성공 관건에 거의 90% 영향을 준 것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그 개념을 더 확장한 게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젝트 하면서 맨날 써야 되는 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액티베이션을 계산하기 전에, 논리니어 펑션 계산하기 바로 직전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보통 많이 쓰게 된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배치 단위로 해서 노멀라이즈를 하는데, 그게 배치 사이즈가 크지 않은 그런 RNN 같은 경우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레이어 간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게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6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서 예년에 보면 한 70%, 한 80-90% 이상 학생들이 대부분 CNN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이 RNN이나 기타 다른 걸 쓰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CNN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CNN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기본 개념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 이번 시간부터 배울 거는 CNN의 응용, CNN들이 가장 최근엔 또 어떤 식으로 발전이 돼 있는가.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들의 디테일까지 들여다보는 거는 사실 이 수업 내용상 TMI고, 네트워크들에 사용됐던, 그러니까 가장 최신에 사용되는 그런 CNN 네트워크들에서 어떤 아이디어들, 어떤 혁신들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 80-90% 이상은 그런 네트워크들의 작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관에서는 이제 우리가 5장까지는 대부분 이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우리가 배웠고, 이제 6장에서 이제 바뀌어서 CNN이라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배우게 됐는데, 세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네트워크 사이에. 그래서 첫 번째가 파라메타 쉐어링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파스 커넥션. 파라메타 쉐어링이라는 거는 이 커널 또는 필터라는 것들이 한 번 사용돼서 다시 재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동할 때마다 계속 바뀌는 게 아니고 한 번 사용된 게 계속 사용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호 및 시스템이나 신호 처리 들은 사람들은 이게 정확하게 컨볼루션 개념하고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CNN 네트워크는 사실은 전기공학에서 나올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파스 커넥션은 이게 로컬한 정보만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아웃풋 현재 픽셀 위치에서 근처에 있는 인풋 픽셀들만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스코프 또는 필드 오브 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좁아드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뎁스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뎁스를 여러 개 쌓으면 전체 필드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차이점이 멀티플 커널을 쓴다 그랬 게 있었죠.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1차원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2차원적으로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여러 개 여기 녹색 커널, 뭐 노란색 커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커널들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뭐 좀 빨리 넘어가느라고 설명 안 했던 부분 하나가 좀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CNN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파라메타의 수를 엄청나게 줄이는 거였죠. 파라메타 수도 확 줄이고 그게 왜 좋으냐면 파라메타 수가 줄면 줄수록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에서 배우겠지만은 이론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수도 줄고 학습이 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파라메타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이러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연산량도 엄청나게 줄었죠. 그때 한번 비교를 했던 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량도 10의 9승에서 10의 5승으로 줄었으니까 거의 10,000배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파라메타 수도 뭐 10의 5승에서 딱 둘로 줄었으니까 어쨌든 10의 5승 배만큼 파라메타 수도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CNN이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테이블이 아니고 파라메타 수도 줄고 연산량도 주니까 학습이 잘 일어난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3장에서였나요? 배울 때 그 어떤 표현력이라는 거를 썼었죠. 뎁스라는 거를 딥한 게 와이드한 것보다 좋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표현력이라는 거를 썼었는데 그 관점에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보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보면은 물론 거의 압도적으로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풀리 커넥티드 보다는 압도적으로 좋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파라메타 수를 엄청나게 줄였기 때문에 보면 10의 5승에서 거의 1의 5도로 줄었으니까 10만 배 이상을 줄여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표현력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학습은 빨리 일어나지만 얘가 표현할 수 있는 복잡한 어떤 바운더리,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를 표현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실제 실험을 해보면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나타난 개념이 멀티플 커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뭐랄까 탄생 배경을 쉽게 더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멀티플 커널은 어떻게 보면 이 CNN이 편력이 확 떨어지는 거를 파라미터 수가 줄으면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파라미터 수를 그냥 커널의 개수만큼 그냥 선형적으로 늘려버린 거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커널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재미난 관점은 이걸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 구조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레이어에서 다른 레이어로 갈 때 이쪽 파란색 커널로 가는 것도 있지만 빨간색 커널로 가는 것도 있죠.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재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그냥 단순히 파라메타를 늘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네트워크들은 풀리 커넥티드나 방금 전까지 배웠던 CNN들은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들이 한 레이어에서 다른 레이어로. 근데 이 놈은 보면 한 레이어에서 다음 레이어 사이에 구조를 보면 병렬 연결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빨간색 커널의 연결 구조와 그 다음에 파란색 커널의 연결 구조. 그래서 CNN이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들이 레이어로만 표현이 돼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다 직렬 구조로 돼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CNN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CNN 구조 자체에 이미 병렬 구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레이어별로 병렬 구조가 들어가 있고 레이어끼리는 다시 직렬 구조고 그래서 뭐 어쨌든 신호미 시스템 그쪽 용어로 친다 그러면 직병렬 구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일반 물리에서 배웠던 저항의 연결로 보면은 저항들이 병렬로 연결돼 있고 다시 그게 또 직렬로 연결돼 있는 뭐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CNN이 성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직병렬 구조를 이미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필터 또는 커널을 쓰는 배경이 이게 그냥 뭐 수학적으로 저렇게 쓰나 보다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거를 구조상으로 재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패딩을 해서 사이즈를 계속 유지하는 것들도 배웠었죠. 그래서 필터 사이즈가 이미지 사이즈가 W고 이제 1차원만 얘기하는 겁니다. 필터 사이즈가 F면 W-F 하고 패딩 더하고 스트라이드 있으면 스트라이드로 나눠주고 그다음 나머지 하나 일을 해주면 된다 그랬었죠. 자, 이게 이제 그런 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네트워크들을 설명했었죠. 그 첫 번째 르넷이라는 것에 CNN이 처음 탄생했고, 그다음 이제 알렉스넷에 의해서 그 슈퍼휴먼 퍼포먼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이쪽 분야에서 이쪽 분야가 아니라 AI 전체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큰 혁신 한 두세 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레즈넷입니다. 그래서 레즈넷의 기본 개념은 결국은 학습이 잘 일어난다라는 것은 백프로퍼게이션을 잘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배웠듯이 5장에서 배웠듯이 백프로퍼게이션은 항상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RNN을 배우면 그레디언트가 또 익스플로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바이패스하는 경로를 만들어서 근데 바이패스가 의외로 쉽게 만들어졌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백프롭을 3장에서 그래피컬하게 배울 때 에디션에 대해서 백프롭을 배우는데 그 에디션을 하면 백프롭이 그냥 그대로 카피돼서 전달된다 그랬죠. 그때는 뭐 당연한 거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갔지만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난 10년간 AI 전체 분야에서 가장 큰 혁신의 이론적인 토대라는 얘기죠. 그 에디션 그 그래프에서 백프로퍼게이션이 그대로 카피돼서 전달된다는 게. 그러니까 단순하고 간단하다고 해서 무시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놈이 이 거꾸로 갈 때는 이 사이드 패스가 이거는 이제 제가 붙인 용어인데 그 그레디언트 슈퍼 하이웨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정말로 하이웨이 지나가듯이 빨리빨리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이 레즈넷의 기본 개념은 그레디언트 슈퍼 하이웨이다라고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CNN 네트워크들은 이 혁신을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거의 이게 전부입니다. 90% 이상 성능이 잘 나오는 것들은 레즈넷 기반이다 라고 보면 되고 이걸 약간 모디파이한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이제 오늘 좀 자세하게 아니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지만 자, 그리고 알렉스넷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를 한번 봤었고 그 다음에 VGG넷이 중요한 이유는 굉장히 레귤러한 구조를 갖는다 그랬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무슨 이런 TV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대중의 인기를 끄는 사람들은 1등한 사람이 아니고 보통 2, 3등한 사람들이 보통 많이 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VG 네트워크도 한 2위 정도 한 네트워크인데 어떤 이런 단순한 분석이라든가 뭐 나중에 오늘 또 다른 설명할 때도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리고 간단한 뭐 프로젝트 같은 것들, 쉬운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도 요즘도 많이 쓰이는 네트워크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피처 맵을 저장하는 공간, 포워드 패스죠. 그걸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놈은 뒤로 갈수록 메모리 사이즈가 줄어든다 그랬고, 그 다음에 파라메타 개수는 이 뎁스, 즉 채널의 개수가 점점점 뒤로 늘어나고 풀리 커넥티드가 뒤에 보통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CNN 네트워크들이 사실 여기는 VGG만 분석을 했지만 거의 동일한 성향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VGG만의 특징이 아니고 포워드 패스는 점점 줄고 메모리 파라메타, 그러니까 파라메타의 개수는 점점 뒤로 갈수록 늘어난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게 한 2페이지 남았는데, 구글넷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이었나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로 인셉션 모듈이라는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그랬고, 방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멀티플 커널이 CNN의 제일 중요한 차별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미 그게 직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구글넷은 한 단계 더 뭐라 그럴까요? 발전시킨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병렬 구조를 더 많이 집어넣은 거죠. 그냥 커널만 여러 개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그 직렬 패스들을 다시 또 병렬 패스로 이어붙이는, 이런, 여기서 이제 이어붙인다는, 컨캣 한다라는 거는 각자 다른 채널로 이렇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이어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중 병렬 패스들을 이어붙여서 이런 것들을 각각 모듈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를 쓴 이런 구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보면 또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파라메타만 씁니다. 1x1, 뭐 3x3, 1x1, 아주 간단한 요런 커널 사이즈를 쓰기 때문에 파라메타 수가 의외로 적습니다. 구조는 굉장히 복잡해 보여서 파라메타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이 파라메타를 보면은 이 구글넷의 파라메타를 보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2012년 알렉스넷 대비보다도 파라메타가 12배가 적다는 얘기예요. 구조는 훨씬 복잡한데 파라메타는 적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컨볼루션 요 필터들이 굉장히 작은 것들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뎁스는 늘리는, 그리고 또 병렬 구조가 있었죠. 그래서 이 병렬 구조로 활용을 해서 성능을 높이는데, 대신 파라메타는 주는데 계산량은 좀 늡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리고 이건 이제 뭐 에러율인데 알렉스넷은 한 16% 에러가 났었다면 정확도가 84% 정도가 정확하됐다는 얘기죠. 이 구글넷은 뭐 에러율을 6.7%대로 줄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구조상의 뭐 디테일들 뭐 이런 것들은 아까 그림에 있는 것들을 그냥 테이블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심심한 사람들 한번 그림하고 이걸 매치를 해보도록.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구글넷은 사실 구글에서조차도 잘 안 쓰는, 요즘은 뭐 그런 지나치게 복잡한, 이건 챌린지를 위한 그런 네트워크여서 실제로는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레즈넷은 이제 아까 중요도를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설명했고, 레즈넷이 레이어 수로 총 이렇게 5개 종류가 있다라는 얘기죠. 18개, 34개, 50개, 101개, 152개. 그래서 이거 레이어 개수를 정하는 거는 사실 일종의 노하우인데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는 문제 사이즈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경우는 이 18 레이어도 사실은 굉장히 오버합니다. 지나치게 많다는 얘기죠. 더 줄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18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5 레이어만 써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걸 갖다 쓸 때 그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실험도 돌려보고 해서 그 어떤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 거지만 18레이어만 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사이파 10, 사이파 클래스가 한 10개 정도 되는 거, 사이파 100 정도까지도 핸들링 가능합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미지넷까지 간다 그러면 1000개 이상 클래스가 된다 그러면 151레이어까지 가는. 그래서 클래스의 수와 그 다음에 뭐 문제의 복잡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 레이어 수를 선택을 해서 쓰면 좋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배터리가 다 돼가고 있는데 승찬 저기요? 배터리 좀 새로 좀 가져오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땡큐. 내가 할게요. 그래서 이 레즈넷이 워낙 중요한 혁신이어서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이거 발명자를 그래도 여러분 이름은 한번 알고 가야겠죠. 카이밍 해라는 사람이고 2015년에 나온 거고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었는데 최근 행적을 보니까 최근에는 페이스북에 가 있는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번 챕터에서 나오겠네요. 그 이안 구텔로라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텍스트북 쓴 사람입니다. 거의 같은 (30대) 후반 정도 되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연봉이 한 300~400만 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보다도 연봉이 많은 그런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대단하진 않죠. 생각해보면 제가 백프로퍼게이션 열심히 가르친 거 열심히만 여러분들이 잘 응용을 해도 이 정도 혁신을 한 발 있긴 했지만 나중에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이해가 또는 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CNN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기서 이제 다 마치고 이제 CNN을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응용되는 분야가 이제 이미지 영상을 인식하는 분야입니다. 영상을 인식하는 분야가 컴퓨터 비전이라는 이제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그래서 컴퓨터 비전에 어떤 네트워크들이 개발이 돼서 최근에 또 많이 쓰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그 개념 위주로 뭐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코드를 들여다보면 되고 논문 읽어보면 되는데 핵심적인 개념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이 대부분 대학원에서 다루는 내용이긴 한데 뭐 핵심적인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용되는 네트워크를 하기 전에 CNN이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가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CNN을 어널리시스 하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이제 CNN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학습된 CNN 네트워크가 있고 이런 인풋 이미지들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레이어에서 뭐 예를 들면 5번째 레이어의 어느 피처 맵으로부터 어떤 백프로퍼게이션을 해서 그레디언트가 전달된 경로를 들여다보면 그 그레디언트가 결국은 학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니까 그 그레디언트들을 이 인풋 이미지 단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이 있었다 그러면 전달을 해보면 그 인풋 영상하고 비슷한 이런 그레디언트 정보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그레디언트 정보들을 뭐 비주얼라이즈 하는 것들
이런 네트워크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디컨브넷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디컨브라는 개념은 뭐냐면 컨볼루션을 인버스 컨볼루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레이어에서 다음 레이어로 갈 때 컨볼루션을 했는데 거꾸로 그 아웃풋 레이어에서 인풋 레이어로 그거를 어떤 영상을 다시 복원하려는 과정. 그러니까 인버스 컨볼루션 하는 과정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제 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은 사실은 백 프로퍼게이션 하는 것이 이 인버스 컨볼루션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 오퍼레이션 자체가. 내용물은 완전 다른 거지만, 그러니까 백 프로퍼게이션 그레디언트가 전달되는 거고, 디컨볼루션은 그냥 피처 맵에서 또 다른 피처 맵으로 전달되는 거라 약간 내용물은 다르지만 그 수학적인 구조라 그럴까요? 그건 완전히 동일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사실은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닌데 디컨볼루션을 이렇게 백프로퍼게이션 하는 거랑 같이 혼용을 해서 씁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디컨라고 보통 얘기할 때 백프로퍼게이션을 보통 많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을 한번 예를 들면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학습된 네트워크가 있고 어떤 인풋 이미지를 넣었을 때 각 레이어별로 거기서 저장된 포워드 패스 값들이, 우리가 포워드 패스를 무조건 저장해야 된다 그랬죠. 백프랍을 위해서는. 그 포워드 패스에 저장된 각 레이어 값들을 피처 맵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그 피처 맵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간단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백프랍에 관한 정보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정보죠. 그레디언트 정보를 또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느 레이어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할 수도 있고, 가장 마지막에 클래스 스코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프트맥스 거쳐서 이 최종적인 그 확률을 뽑아낸다 그랬죠. 그 클래스 스코어로부터 백프랍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로스 펑션으로부터도, 그 클래시피케이션의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그랬죠. 크로스 엔트로피로부터 또 시작해서 백프랍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백프랍을 다양한 위치에서 이렇게 시도를 했을 때 이 인풋 이미지까지 전달됐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그려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화면에. 그래서 이걸 뭐 여러분들 해볼 필요는 없고 이미 몇 년 전에 다 논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논문들을 보고 한번 참고를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설명한 그 백프랍 하는 방법, CNN의 백프랍 하는 방법에 관한 건데, 뭐 그림이 복잡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풀링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요런 부분에서 피처 맵들이, 그러니까 2x2 맥스풀링을 쓰면 요 노란 데서 딱 하나만 뽑아내고 녹색 4개에서 또 하나만 뽑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각각의 피처 맵 포워드 패스에서 가장 큰 값들이 이렇게 막대기로 있을 때 그 부분에 있는 놈들만 이제 샘플링이 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포워드 패스고 맥스풀링에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생각해 볼 것은 맥스풀링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포워드 패스에서 백프랍 관점에서 그레디언트를 이전으로 전달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렐루가 전달되는 과정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렐루도 렐루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0과 비교를 했을 때 프리액티베이션 값을 Z라고 한다 그러면 버스트 액티베이션이 A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렐루가, 그렇죠? 0을 하고 비교했을 때 0보다 크면 내보내고 0보다 작으면 0을 내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플롯으로 그려보면 그레디언트가
non-zero인 거는 전달이 안 되고, 즉 음수 영역은 전달이 안 되고 양수 영역만 전달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일반화 시키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 첫 번째 아규먼트하고 두 번째 아규먼트에서 선택된 애한테만 그레디언트가 전달된다라고 재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념을 확장해 보면은 맥스 풀링도 이거의 그냥 한 일환이라는 얘기죠. 맥스 풀링은 몇 개 아니고 뭐 4개의 픽셀 중에 가장 큰 놈을 찾는다. G1, G2, G3, G4 중에 여기서 뭐 예를 들면 G3가 가장 컸다. 그러면 그 개념을 써보면 금방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이 맥스라는 오퍼레이션을 하나의 스위치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인풋이 있고 아웃풋에는 딱 한 놈만 연결이 되는데 가장 큰 놈만 연결이 된다. 그러면 그레디언트 쉽게 얘기하면 연결된 놈한테만 전달되고 연결 안 된 놈들한테는 전달이 안 된다.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로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게. 그래서 그거를 그래피컬하게 표현한 게 이거죠.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뒤에서 올 때 그 그레디언트들이 앞에서 포워드 패스에서 스위치가 온 된 놈들한테만 전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NN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이런 풀링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백프랍이 이렇게 쉽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냥 4개의 픽셀을 그냥 평균을 내서 전달하는 거. 그거는 또 어떻게 전달되는지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3장에서 다룬 백프랍 4가지 원리를 쓰면은 그냥 그거는 더 쉽죠. 힌트를 주면 덧셈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어떤 학습된 CNN 네트워크가 있고, 뭐 예를 들면 3레이어가 있다고 치면은 학습된 다음에 이제 인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인퍼런스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제 각 뭐라 그럴까요? 그 첫 번째 레이어의 피처 맵을 조금 잘라서 부분 보면 이런 패턴들이 보인다니.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가보 필터라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레이어에서 다루는 거는 굉장히 로우 레벨의 어떤 정보를 뽑아낸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체를 인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운더리를 인식하는 건데, 바운더리라는 게 수직 아니면 수평 아니면 대각선, 대각선도 뭐 45도, 뭐 135도, 235도, 또 365에서 45, 300 몇 도, 어쨌든 그렇게 4가지의 45도하고 뭐 135도만 보면 되겠네요. 그 2가지 방향만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그것들, 이런 패턴들이 조합된 뭐 동그라미, 네모, 뭐 등등등등이 보이고, 그 다음 레이어로 가면 이제 실제 물체하고 비슷한 모양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하이 레벨의, 예를 들면 뭐 사람 얼굴, 뭐 타이어 모양, 아니면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저기 이제 나타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타이어 모양들이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이건 자동차구나. 그러니까 저기의 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동차라는 거를 인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점점 뒤로 갈수록 그 로우 레벨이 아닌 하이 레벨의 피처, 그러니까 좀 더 추상적인 개념에 해당되는 피처들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방법론으로 이 프로세싱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예상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CNN이 실제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라는 실험적인 어떻게 보면 검증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본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사람 두뇌가 처리하는 과정하고 실제 CNN 네트워크가 물체를 인식하는 과정하고 상당히 유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실험적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한 논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토픽들을 다룹니다. 어클루전이라는 게 뭐냐면 뭘 가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에 이런 사각형 박스를 조그만 걸 넣고 이거를 컨볼루션 하듯이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쭉 움직여 가면서 뭘 보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쫙 하나씩 움직여 가면서 일일이 여기서 한번 스코어를 값을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이게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가 또 옮겨서 한번 계산하고 그래서 뭐 이게 위치가 뭐 한 10,000군데 있다 그러면 10,000번을 이걸 계속 돌려서 그 클래스 스코어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자라는 얘기죠. 뭘 하려는 거냐면 물체를 인식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강아지를 인식하는 거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가렸을 때 인식률이 확 떨어져야겠죠. 그게 직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관적인 사실대로 가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클래스 스코어를 각 위치별로 저 사각형의 위치별로 빨간색은 높은 거고 파란색은 낮은 거죠. 보면은 이 파란색이 중요한 물체의 위치란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이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보면 강아지의 위치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자동차를 인식할 때 이거는 좀 뭐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자동차 인식할 때 타이어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란 타이어. 이게 꼭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파란색이 몰려 있고 또 다른 강아지 얼굴이 있는 곳에 강아지 얼굴이 있는 곳에 이렇게 중요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고 자 이게 단순하게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입장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어클루전이라는 거는 사실은 최근에도 많이 연구되는 분야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explainable AI라고 해서 설명 가능한 AI라는 아주 중요한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얘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판단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어클루전의 저 히트맵이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지 상에서 저 파란 부분을 보고 얘가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설명 가능한 AI, explainable AI 또는 뭐 약으로 XAI라고 부릅니다. 그쪽 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툴이 됩니다. 이 어클루전이. 그래서 이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우리가 1장에서 이게 중요한 분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설명 가능성을 할 때 이 어클루전이 여전히 요즘도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고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꼬박 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잠깐 나갔다 와도 상관없으니까 나갔다 오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피처 맵을 아까 그리는 그러니까 포워드 패스 자체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포워드 패스를 비주얼라이제이션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이 클래스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또 비주얼라이제이션한 거고. 근데 지금까지 비주얼라이제이션 안 한 거는 백워드 패스를 비주얼라이즈를 아직 안 했죠. 그레디언트를 한번 비주얼라이즈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실제로 다양한 또 실험을 해볼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 클래스 스코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예를 들면 뭐 1000가지 오브젝트 중에 이게 코끼리다. 그러면 코끼리에 해당하는 그 클래스 스코어에 해당하는 아웃풋으로부터 그레디언트를 거기를 1로 놓고 백프라우를 계속해서 영상
인풋 이미지 보통 백프랍을 할 때는 인풋 이미지까지 백프랍을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백프랍은 그냥 퍼스트 레이어까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히든 레이어까지만 백프랍을 하지 인풋 영상까지 갈 필요가 없죠. 인풋 영상은 주어지는 거지 파라미터가 아니니까. 근데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는 인풋 영상까지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레디언트 정보를 화면에 한번 비춰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그레디언트 정보가 또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고 그게 또 최근에 XAI 분야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연구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시는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 자 그래서 여기 뭐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그림만 보면 됩니다. 자, 렐루를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포워드 패스는 포지티브한 것들만 전달되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마킹된 부분만 전달되고 음수인 것들은 다 제로가 되고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백프랍은 어떤 그레디언트가 이제 아웃풋 레이어에 이렇게 이전 레이어에서 전달이 되어 왔다고 치면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렐루는 이런 놈이라고 그랬죠. 스위치 온 된 놈한테만 전달되는데 양수일 때만 전달된다 그랬죠. 포워드 패스가. 근데 포워드 패스가 양수인 경우는 여기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값들만 그레디언트가 전달되고 나머지는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디컴포넷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조금 백프랍하고는 좀 다릅니다. 디컴포넷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아까 코끼리라고 얘기했으면 코끼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백프랍을 해서 코끼리의 스코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풋 도메인에서의 픽셀들이 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영향을 그레디언트라는 값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미지하고 다르게 플러스도 있고 네거티브도 있죠. 포지티브도 있고 네거티브도 있다는 무슨 얘기냐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방해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레디언트가 포지티브한 것들만 그 클래스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레디언트가 네거티브한 건 사실 그 클래스의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레디언트를 비주얼라이즈 할 때는 포지티브한 놈만 비주얼라이즈 하는 게 직관적으로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컴분해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중에 포지티브한 값만 전달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아까 똑같은 그레디언트 중에 포지티브한 값들이 파란색에 있는 놈들이죠. 그것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무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로로. 백프랍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백프랍은 네거티브한 놈들도 전달이 되는데 액티베이션 값이 포지티브였던 놈들만 전달하는 구조였죠.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디컴포넷하고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한 디컴포넷과 백프랍은 다르다라는 거고 이 두 개를 섞어 놓은 것이 가이디드 백프랍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포지티브한 그레디언트에다가 렐루도 포지티브했던 엔드 컨디션이 만족되는 그 부분만 전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렐루가 포지티브 했던 놈들이 여기죠. 요 파란색 요 위치. 그래서 이 중에 요 놈만 살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하고 1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가이디드 백프랍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디컴브넷과 백프랍을 개념을 그냥 하이브리드 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수식으로 설명해 놓은 건데 수식보다는 이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수식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자, 요게 이제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실제로 다양한 레이어에서 중간 레이어에서 백프랍을 해도 되고 마지막 클래스 스코어에서 백프랍을 해도 되고 아니면 클래스 스코어 뿐만 아니라 아예 그라운드 트루스하고의 로스 펑션으로부터 백프랍을 해도 되고 하여튼 이런 세 가지 종류를 다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거는 로스 펑션,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로스 펑션이니까 이건 크로스 엔트로피겠죠. 크로스 엔트로피로부터 이제 여기서 전제 가정은 뭐냐면 좀 이 얘기가 빨리 진행돼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미 네트워크는 학습이 끝났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학습이 완전히 끝나 있고 인퍼런스 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이미지를 넣었을 때 한번 포워드 패스를 쫙 하면은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통해서 클래스 스코어 쫙 나오겠죠? 그거랑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 그 크로스 엔트로피로부터 백프랍을 진행해 보면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는 얘기. 요트는 그레디언트가 이런 모양, 강아지는 그레디언트가 이런 모양. 뭐 이건 무슨 과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과일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열대 과일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그레디언트 정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그 explainable AI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특정 클래스, 그러니까 어떤 영상이 들어왔을 때 그 영상을 가지고 그 스코어로 판단을 한 근거를 이 그레디언트 정보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그레디언트 정보가 설명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면 요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값들이 높고 강아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값이 높죠. 그 다음에 이 무슨 과일에 해당하는 부분에 값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테크닉이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요게 이제 로스 펑션으로부터 백프랍을 한 거고, 자, 또 다른 방법론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제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학습이 완전히 끝나 있는 어떤 CNN 네트워크가 주어져 있다 라고 가정을 하는데, 이거는 특정 이미지들을 넣은 겁니다. 해보면 그러니까 어떤 인퍼런스 하는 상황을 얘기한 거죠. 인퍼런스 상황으로 가기 전에 트레인이 끝나자마자 그 네트워크 자체만으로 비주얼라이즈를 해볼 수는 없겠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실제 이미지를 넣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면 이게 1000개의 오브젝트를 클래시파이 하는 어떤 네트워크라고 치면은 소프트맥스의 아웃풋 값이 원합 벡터로 1000개의 디멘전을 갖는 것들이 쭉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1000개의 오브젝트 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코끼리에 해당하는 그 인덱스의 위치가 뭐 예를 들면 501번째다. 그럼 501번째 인덱스를 1로 놓고 나머지는 다 제로로 놓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백프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백프랍 이론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죠?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트레인드 네트워크에 있는 걸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건 포워드 패스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인퍼런스를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제로 이미지를 집어넣고 이건 아니고 제로 이미지를 집어넣고 왜냐하면 인퍼런스를 안 하니까 뭘 넣긴 넣어야 됩니다. 포워드 패스가 있어야 백프랍이 되니까 제로를 딱 쭉 넣고 클래스 스코어는 우리가 원하는 코끼리에 해당하는 클래스 스코어로부터 백프랍을 한번 쭉 하고 그러면 그레디언트 정보가 살짝 나타납니다. 여기에. 그러면 나타난 그 정보를 가지고 다시 그걸 이미지로 넣어서 다시 한번 포워드 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짓을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로부터 시작해서 포워드 패스 만들고 그 코끼리에 해당하는 인덱스 벡터로부터 백프랍하고 그 백프랍된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포워드 패스하고 또 그걸 가지고 다시 그 백프랍을 해서 포워드 패스만 계속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레디언트 오면은 그걸 또 여기다 더해주고 그거를 계속하면 이미지의 픽셀 밸류가 제로에서부터 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미지를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근데 이제 그레디언트는 네거티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픽셀 밸류가 네거티브가 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앱솔루트 밸류만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서 이거를 왔다 갔다 뭐 몇십 번을 반복하면 이제 여기에 어떤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트레인드 된 이미지에 그러니까 인퍼런스를 안 하고도 클래스 스코어만 가지고도 어떤 것들이 비주얼라이즈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좀 조금 더 이제 이 개념을 발전시킨 게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약간 뭐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제로부터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기본 개념이고 여기에
이제 추가된 게 나중에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배우는 regulariz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어떤 영상을 복원하는 과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떤 특정 클래스에 컨트리뷰트 하는 어떤 영상들이 어떤 모양을 갖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수학에서 일포스드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well-defined 프로블럼이 아니라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중에 이미지 픽셀 값이 제일 작은 놈을 고르겠다. 그래서 로스 펑션에 이런 추가적인 텀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학수학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라는 거 혹시 배웠나요? 그 개념하고 동일합니다.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써서 컨스트레인트를 추가를 하죠. 공학수학에서 보통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최소 최대값을 구할 때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랑 컨스트레인트 곱해갖고 더해주고 그걸 미분을 취하죠. 완전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학수학에서 배웠던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기반의 어떤 최적화 기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픽셀 값들은 제로로 그냥 다 치환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특이한 건데, 이 수식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영상은 조금 굉장히 기괴한 영상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그래서 그냥 그 시노미 시스템 입장에서 얘기하면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 컨텐트를 갖는 그런 이상한 그림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제거 또는 줄여주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로우 패스 필터를 거쳐서 가우시안이라는 가우시안 모양의 로우 패스 필터를 시켜서 계속 스무딩을 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좀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그런 디테일을 해서 실제로 한번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봤다는 얘기죠. 학습을 이미지 넷입니다. 1000가지 오브젝트를 클래시파이하는 트레인드 된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치면은 각 클래스별로 이렇게 한번 비주얼라이즈를 해봤다는 얘기죠. 플라밍고 클래스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이게 아마 디퍼런트 그런 이니셜라이제이션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난 걸 텐데 이런 영상들이 나타난다는 얘기고, 펠리칸 이거는 새 종류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 다음에 당구대, 딱정벌레, 코브라,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 백조.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영상들은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미분에 관한 미분을 가지고 만들어낸 영상이기 때문에 실제 영상하고 똑같이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나온 것도 사실은 럭키한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냥 단순히 이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떤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게 아까 전제 가정이 뭐라 그랬냐면 well trained 네트워크가 이미 주어졌다고 가정을 한 거라고 그랬죠. 예를 한번 볼까요? 이 플라밍고를 인식하는 네트워크가 이미 잘 학습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플라밍고를 이제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예를 들어 요거를 가지고 예를 한다 그러면은 그레이디언트가 저기에 포지션이 돼 있다는 얘기는 그 위치에 그레이디언트 값들이 이런 데 값이 큰 거죠. 그 위치에 물체가 포지셔닝이 될 때 그 클래스 스코어가 플러스로 잘 액티베이션이 된다는 얘기, 잘 인식이 된다는 얘기. 근데 이제 다음 챕터에서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그리고 지난번에서 3장인가 1장에서 잠깐 언급했던 거에 오버피팅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모든 CNN 네트워크가 아무리 잘 학습을 하더라도 오버피팅이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만 보면 딱 3개의 위치에 대해서만 인식이 잘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 세 위치에 펠리칸이 우연히 딱 맞으면은 인식이 잘 되는데, 펠리칸이 뭐 운이 나쁘게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인식이 잘 못할 수도 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여기. 한번 상상을 해서 설명을 해볼래요? 예, 정확한 답입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학습시킨 데이터셋의 디펜던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딱 보면 우리가 쓴 학습 데이터에 딱 요런 종류의 이미지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펠리칸을 인식하려면 무한계의 자세와 무한계의 위치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실제 데이터셋이 무한계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한된 개수에, 제한된 위치에, 제한된 포스처에, 제한된 자세에, 뭐 제한된 각도만 있으니까 그거에 특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특화되는 거, 그게 이제 오버피팅이고, 그 오버피팅 현상이 바로 이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비주얼라이즈 해보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NN이 엄청나게 파워풀한 네트워크인 건 맞지만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이걸 여러분들 여기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림만 봐도 오버피팅 문제가 딥러닝의 가장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쉽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게 딥러닝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니까 두 번째 문제는 좀 이따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뤄야겠죠.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 그 부분을 이제 심도 있게 이론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여기까지 하고, 뭐 간단한 응용으로 뭐 재미삼아 보통 많이 하는 건데, 뉴럴 스타일 또는 딥 스펠이 잘못되어 있네요. 딥 드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예술적으로 많이 이제 활용할 때 많이 쓰는 건데, 뉴럴 스타일이 뭐 언급을 했었죠. 어떤 이런 실사 이미지를 넣고 고호의 그림 스타일로 이 실사 이미지를 바꿔줘 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바꿔주는데, 이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배운 CNN 트레이닝 하는 방법하고 플러스 추가적인 개념 하나만 알면은 되게 쉽게 할 수 있다. 심지어 여러분들도 한번 구현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코드도 다 공개돼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심심한 사람들은 한번 직접 아이디어만 가지고 구현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VGG 네트워크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표준적이고 구조적으로 가장 심플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지난주에 출장을 튜빙겐 대학을 다녀왔는데, 이게 튜빙겐 대학 그 마을 그림입니다. 이 논문이 사실 튜빙겐 대학의 대학원생들이 2015년에 발표한 거고, 찍다 보니까 자기네 마을 사진을 찍어갖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우연의 일치, 재미난 우연의 일치네요. 자, 그래서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이게 이제 방금 배웠던 비주얼라이제이션 방법론을 응용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마지막에 방금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테크닉 중에 마지막에 다뤘던 방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특정 뭐 로스 펑션 또는 특정 클래스코 아니면 특정 레이어에서 시작을 해서 그레디언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풋 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 과정을 응용하면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아까처럼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질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 네트워크는 이미 잘 트레이닝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미지넷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인퍼런스를 하는 이미지를 넣고 피처맵을 쫙 뽑아내는데, 아까와 썼던 비슷한 방법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의 피처맵을 가지고 뭐 아니면 이제 그 피처맵을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계속 요 피처맵만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면은
인풋 영상에서 이렇게 뭔가 좀 루즈한, 그러니까 많이 깨진 그런 영상을 복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얼리 레이어일수록 복원이 잘 되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딥하게 갈수록 정보를 많이 잊어버릴 테니까 거기서 복원하면 좀 깨진 정보가 나올 테고, 첫 번째 레이어에서 복원하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할 수 있다. 어쨌든 이 복원하는데 요 피처백들만 가지고 복원하면 그냥 원래 영상하고 비슷한 것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죠, 지금은. 뭐냐면 복원을 하는데 약간 고의 그림 스타일로 복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고의 그림 스타일이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디파인을 해야 될 거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 그게 핵심 개념이고요. 사실 나머지는 다 디테일입니다. 몰라도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고의 그림 스타일을 디파인하는 거는 뭘까? 아니면 여기 학생 이름 뭐죠? 박진우. 네. 박진우 학생이 뭐 그림 그려본 적 있어요? 네. 만화를 그리든 그림을 그리든 박진우 학생의 또 스타일이 있겠죠. 그러면 이 박진우 학생의 스타일은 또 수학적으로 어떻게 디파인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재미난 답을 얻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고의 그림을 쭉 집어넣으면, 이게 지금 레이어가 5개 CNN 레이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피처맵이 쫙 5개 레이어 쫙 나오는데, 그 3디멘저널 하다 그랬었죠? 그 채널 또는 필터의 개수 때문에 뎁스 쪽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이 3디멘저널한 데이터들이 쫙 생겨나는데, 공간적인 정보, 스페이셜 인포메이션은 요 2차원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공간적인 정보는 스타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이게 뭐 하늘을 그릴 수도 있고, 동물을 그릴 수도 있고, 뭐 여기 있는 물병을 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공간적인 정보는 스타일로 디파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스타일 디파인하는 것은 이 뎁스 쪽으로, 채널 쪽으로 분명히 무슨 정보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스페이셜한 정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 뎁스 쪽의 정보를 잘 뽑아내면 그 사람의 화풍을 뽑아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 레이어만 뽑아내면 안 되고, 모든 레이어에, 5개 레이어에 그 정보를 뽑아내는데, 뎁스 정보를 뽑아내는데, 여기서 이제 확률 통계 개념이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좀 확률 통계학적으로, 확률 통계 이론적으로,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를 가장 잘 캡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모먼트라고 하는데, 퍼스트 오더 모먼트는 평균 값들이고, 근데 평균 값은 여기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채널별 상관관계, 세컨드 오더 모먼트죠. 그래서 첫 번째 채널과 두 번째 채널의 상관관계. 뭐 첫 번째와 세 번째, 첫 번째와 네 번째. 마찬가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째와 네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자, 이놈들의 상관관계, 그 확률 통계 이론에서 얘기하는 코릴레이션이죠.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면 그 코릴레이션 정보들이 이 화풍을 캡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 그게 맞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도 그 코릴레이션이 중요한 화풍 정보를 포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실제로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단순하게 재미삼아 만들어 놓은 그런 논문으로 치부할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다니, 바로 화풍을 디파인하는 것은 채널 간의 코릴레이션이다. 바로 그 아이디어가 이 방법론, 이 논문의 핵심적인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는 얘기죠. 그럼 그 코릴레이션을 어떻게 캡처할 수 있는가가 이제 단순하게 여기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자, 아까 그 3차원 맵을 쭉 그린 겁니다. 각 레이어에. 수평, 수직, 2차원 정보의 뎁스가 쫙 있는데, 자, 각 픽셀 위치별로 뎁스 쪽으로의 이
벡터들을 쫙쫙 뽑아내 보자는 얘기죠. 그럼 이런 벡터들이 H 곱하기 W만큼 있겠죠. 픽셀 개수만큼. 자, 저 벡터들을 로우 벡터로 보고 행 벡터로 보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쌓아보자지. 그러면 디멘전이 HW 곱하기 C인 이런 행렬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을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하고 자기로 곱해버리면 이게 또 확률 통계 이론에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이게 별게 아니고 사실 거기서는 V 곱하기 V 트랜스포즈인데 여기서는 벡터로 안 하고 처음부터 로우 벡터를 했기 때문에 트랜스포즈 위치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니고 확률 통계 이론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코베리언스가 뭐냐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코릴레이션 정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 레이어별로 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해 보자라는 얘기죠. 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그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람 매트릭스죠. 그럼 요놈의 디멘전은 계산해 보면 채널 바이 채널의 심플한 매트릭스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왜 코베리언스가 되는지 이건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 코릴레이션 구조를 잘 캡처하고 있는지 이렇게 덧셈도 쫙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왜 덧셈이 왜 들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이 그람 매트릭스가 결국은 어떤 사람의 화풍을 결정해준다는 얘기죠. 화가로 친다 그러면. 그래서 요 그람 매트릭스와 비슷한, 그러니까 고의 그람 매트릭스가 있겠죠. 고의 그람 매트릭스를 일단 한번 뽑아내고 인퍼런스에서 그거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놓고 거기에 대한 로스 펑션을 계산해서 여기서는 로스 펑션은 당연히 L2 놈을 쓰면 되겠죠. 민스퀘어 에러 L2 놈을 써서 그걸 가지고 백프랍 하겠다.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 그람 매트릭스만 유지하면 안 되고 또 화면의 컨텐트도 유지해야 되죠. 컨텐트는 이겁니다. 요거는 스타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컨텐트도 유지하면서 스타일도 유지해야 되니까 컨텐트는 이 각각의 피처맵 그 자체입니다. 그냥 이 3차원 데이터 그 자체고 그람 매트릭스는 그 2차원 행렬. 그래서 그 두 개의 L2 놈이 비슷하게 유지되도록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이 비주얼라이제이션하는 테크닉으로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최적화를 시키면 된다.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 3차원 맵 그 자체 그러니까 원래 그 아까 튜빙겐 대학의 피처 맵과 변화되는 피처 맵 간의 민스퀘어 그 다음에 이거는 고의 그람 매트릭스하고 튜빙겐 대학의 그람 매트릭스하고의 차이의 제곱. 요게 이제 로스 펑션이 되는데 로스 펑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5개 레이어가 있으니까 5개 레이어별로 이거를 각각 다 계산해서 백프랍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컨버지 되는 영상을 복원하면 튜빙겐 대학의 그림이 그 스타일로 바뀌게 된다는. 그래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론 안에 필요한 연산들은 되게 복잡해지지만.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그 스타일로 바꿔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뭐 이거는 누구 화풍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유명한 어떤 화가겠죠. 이렇게 다른 그람 매트릭스 바꾼 거고, 요거는 이게 누구 화가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예? 노래의 화가인데. 예? 예, 뭉크죠. 뭉크의 절규입니다. 저 스타일로 바꾸면 진짜 비슷한 스타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이게 API로 웹으로도 여러분들 사진 올리면 바로 해볼 수 있는 인퍼런스 사이트이 있습니다. 심심한 사람들은 본인 사진 올려서 뭐 뭉크 스타일로 바꿔보는가 하면 심심한 사람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더 심심한 사람들은 직접 한번 코드를 구현을 해서 정말 이게 이론대로 잘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구글에서 만든 건데 딥드림이라는 거고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결국은 아까 나왔던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테크닉들 다 응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약간 각 레이어에서 추가적인 방금 전에 뉴럴 스타일은 그냥 그 스타일에 관한 정보, 그람 매트릭스만 추가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똑같은 비주얼라이제이션 테크닉을 쓴 거죠. 딥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동일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쓰는데 아까 그 그레디언트 정보를 가지고 비주얼라이즈를 하는데 어떤 특정 이미지에 대해서 요놈은 좀 특이한 게 뭐 이걸 길게 설명해도 좋고 할 수도 있고 짧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약간 뭐 재미나게 설명을 해보면 그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평상적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과장된 상황들이 많죠. 뭐 예를 들면 어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꾸는 꿈이 저도 그랬지만 절벽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생활에서는 뭐 한 요 정도 계단에서 떨어졌는데 꿈에서 느낄 때는 그날 내가 절벽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실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꿈에서는. 그래서 이 논문, 이 아이디어의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 혁신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냥 재미난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레디언트 정보를 좀 과장해서 백프랍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 그레디언트 정보를 가지고 계속 백프랍을 했는데 그레디언트 정보를 그 각 피처 맵에서 나타나는 값에 비례해서 줘버리자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좀 과장을 하자면 장면에 관한 어떤 레이어의 피처 픽셀이 있다고 하면 그 픽셀의 그레디언트를 굉장히 과장시키면 실제로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모양이 앰프 정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쪽에 그레디언트에 그러니까 그 피처 맵에 나타난 그 자체를 그레디언트로 비례해서 그레디언트를 그 피처 맵의 값과 비례해서 백프랍을 시키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특정 그레디언트 위치, 그러니까 피처 맵의 위치가 방금 설명한 절벽에서 떨어지는 장면에 해당되는 거라고 친다 그러면 거기에 마침 현재 픽셀 값이 10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 그레디언트를 그냥 10에 비례해서 놓고 백프랍을 시키자는 얘기다. 아니면 뭐 더 크면 뭐 50으로 돼 있다. 그러면 또 50에 맞춰서 백프랍을 시키자는 얘기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액티베이트 된 값에 비례시켜서 그레디언트를 키워갖고 백프랍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꿈에서 어떤 상황이 과장되는 상황과 유사하다라는 걸 착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했더니 뭐 이런 희한한 영상들이 나타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습된 네트워크를 잘만 조작을 하면 이런 아티스틱한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응용은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더 중요한 내용인데 아까 딥러닝의 단점 중에 중요한 게 오버피팅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중요한 단점이 이 바로 애드버서리얼 어택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